뒤에 계신 분들 잘 들리시나요? 아까 제 양력을 잠깐 소개하시면서 대치동의 스타 강사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벌써 한 10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2003년까지만 제가 수능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제가 한 수능 강의는 다 이제 EBS나 강남구청에서 했던 무료 강의였습니다. 그냥 스타 강사는 아니었고요. 아주 대단한 스타 강사였죠. 한 5년 동안 우리나라 모든 학원 강사 중에 소득 랭킹 2등이었습니다. 네가 2등이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쯤 되면 다 압니다. 누가 작년에 몇 억 벌었는지 다 알아요. 대충 다 통계가 나옵니다. 한 5년간 2등 하다가 갑자기 은퇴했죠. 벌써 한 10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다가 하여튼 뭐 공무원 생활도 이제 하여튼 해보고 지금은 이제 다시 교육평론가라는 이제 자리로 돌아왔는데 사실 저는 중고등학생들을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굉장히 잘하는 학생에서 굉장히 못하는 학생까지, 서울 사는 학생에서 제주도 사는 학생까지. 그러니까 학원가를 제가 해서 나온 다음에는 주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을 만났어요. 제가 뭐 돈 받고 상담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봉사활동 삼아서 지금 상담이 한 두세 명 밀려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국 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못했고 그때 이제 밀렸던 학생들 요즘 계속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두세 명쯤 더 하면 이제 밀린 거는 대충 다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학업에 대한 상담도 많고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그 어떤 절박한 선택의 상황에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절박한 그 선택의 순간이란 건 대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가 대학을 안 가려고 그런다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를 자퇴하려고 그런다 뭐 등등등 뭐 별의별 뭐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이제 이번에 고3에 올라가는 학생들이거나 그 학생의 이제 학부모들이실 테니까 그런 극단적 상황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뭐 이렇게 애가 학교를 그만두고자 한다라든지 부모가 원하는 어떤 방향과 전혀 뭐 정반대로 뭐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고3이 되는 학생들을 숱하게 보면서 굉장히 그 아쉬웠던 것들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건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서 대입제도가 제일 복잡한 나라가 어느 나라 같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다른 나라들과 제도 비교를 해보면 대입 전형이 이렇게 복잡한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옛날에 안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2000년경부터 이제 수시라는 게 생겼죠. 수시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이제 정원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수시 전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또 다양하면서도 계속 변했어요. 최근엔 뭐 입학사정관제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이제 전형이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또 자기의 상황에 비추었을 때 어떤 전형을 선택해야 될지 이것도 굉장히 곤란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일 간명한 거는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이죠. 그리고 이제 내신 위주의 전형.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간명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신이라는 거는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늘 겪는 것이고 수능이라는 것은 이미 이 제도가 20년 된 제도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대입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죠. 수능이 이제 94학년도 대입부터 이제 도입되어서 지금 만 20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것은 사실 나올 만한 문제 유형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올 게 거의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또 내신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건 굉장히 좀 간명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논술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건 이제 중간 기말고사 나올 때마다 이제 성적표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게 이제 대충 경험이 쌓인단 말이에요. 수능이라는 것도 이미 이제 경험했겠지만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모의고사가 계속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성적이 과목별로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공부하니까 또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니까 또 어떻게 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을 이제 학생들이 계속 경험을 합니다. 논술은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신뢰도 있는 모의고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마다 더 서로 다른 문제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논술의 어떤 문제 유형이 어떤 그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대학마다 그래도 같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학마다 다른 문제이거든요. 근데 신뢰되어 있는 모의고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 논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파악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껏해 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경험이 많으신 논술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뭐 이거 묻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그걸 못 해주시죠.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 중에 논술 전문가라고 말할 만한 분들이 거의 안 계시거든요. 학원가나 하여튼 사교업계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래도 자기의 경험과 감에 의존해서 너 정도 논술 실력이면 뭐 굉장히 잘 쓰는 편이다, 뭐 중간쯤이다, 뭐 노력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든지 어떤 어느 정도 감에 의존해서 이제 판단을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논술 위주 전형에 도전할 수 있는 학생은 제가 보기에는 유형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에 이제 도전해서 좀 성과를 볼 수 있는 학생들은 약간 좀 주관적인 기준입니다만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들이에요. 글쓰기에 자신감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는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글 쓰는 게 두렵다, 굉장히 하기 싫다 이런 학생들은 일단 논술 위주 전형을 포기해야 됩니다. 아주 깔끔하게 접어야 돼요. 그게 자기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문과를 기준으로 말하면 논술 위주 전형에 적합한 학생은 글쓰기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학생들. 글쓰기는 아니라도 가끔가다 이제 말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쓰기는 별로 경험도 안 해봤고 내가 자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내가 조리 있게 상당히 잘한다. 이런 학생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능성 있는 학생들이 읽기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독서량이나 독서가 아니더라도 꼭 책이 아니더라도 신문 같은 걸 굉장히 많이 읽었다든가. 그래서 글쓰기에 주관적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많이 읽어봤거나 글을 아니면은 말하기에 자신 있거나 적어도 이제 이런 학생들이 문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논술 위주 전형에서 좀 뭔가 좀 빛을 볼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은 논술 위주 전형을 피해야 됩니다. 이과는 좀 다르죠. 이과는 논술이 사실 논술이 아니잖아요. 수학과학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과 중에서 이제 논술 위주 전형에 이제 좀 도전해 볼 만한 학생들은 실제로 수학과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이죠. 물론 이과생들이 대개 이제 수학과학을 잘하니까 이제 이과로 간 학생들이 많긴 한데 특히 이제 일반적인 수능 문제도 수능 문제지만 그 설명을 잘하는 학생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내는 것과 설명을 잘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과에 나오는 수학과학 논술 문제를 잘 해결하는 학생들은 대개 설명 능력이 좋은 학생들이에요. 어떤 수학적 문제나 어떤 과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조리 있게 설명을 잘 해준다든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굉장히 잘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논술 위주 전형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모의고사가 없기 때문에 이 논술 위주 전형을 해도 되나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지금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기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요. 입학사정관 전형이 스펙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펙을 보죠. 근데 스펙 때문에 합격하거나 불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대원외고 이번 이제 고3인데 그 아버지가 이제 변호사예요. 하여튼 이 아버지야말로는 하여튼 상상 가능한 모든 스펙을 다 갖췄다. 우리 애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의 아이입니다. 대원외고 갔으니까 좀 똑똑하겠습니까? 똑똑하죠. 서울대 수시에 떨어졌어요. 그 아버지가 저한테 요구한 건 뭐였냐면 우리 애가 왜 떨어졌는지를 좀 자기를 납득을 시켜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스펙이 많아서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백화점식으로 스펙은 잔뜩 나열되어 있는데 얘한테는 아무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한테 어떤 감동을 못 줘요. 감동이라는 게 뭐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입학사정관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아무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자기소개서는 대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냐면 백화점식 나열식 그리고 이제 이력서식. 내가 언젠 뭘 했고 언젠 뭘 했고 언젠 뭘 했다. 뭐 완전 이력서죠 이거는. 그런 식의 이 자기소개서로는 사실은 입학사정관한테 어떤 감흥을 주기 어려워요.
이번에 이제 그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꽤 괜찮은 대학을 간 학생이 있는데 남학생입니다. 근데 이 학생은 스토리가 뚜렷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만났는데 최근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근데 이 학생은 중학교 때 이제 게임 페인이었습니다. 남학생인데요. 성적은 밑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한 70% 정도. 그러니까 한 상중 하로 나왔을 때 딱 중하고 하의 중간쯤 되는 이 정도 학생입니다. 게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중3 때는 이제 그 게임 할 시간이 줄었대요. 왜냐면 자기하고 레벨을 맞출 만한 상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모든 게임을 다 섭렵하고 부모가 맞벌이였습니다. 맞벌이였으니까 애 관리도 안 되고 애는 뭐 집에 가면 무조건 계속 게임만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 게임을 하고도 그 성적을 유지했다는 건 굉장히 좀 더 바닥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수업 시간에 자지는 않았나 봐요. 자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 성적은 나왔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하여튼 어딜 가냐면 고려대를 갔어요. 고려대를.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히 그 뭐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이의 내면을 보면 굉장히 그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는 공부에는 굉장히 관심도 없고 그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이런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막 올라갈 쯤에 이제 선생님을 하나 만났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얘를 따뜻하게 그리고 격려해주면서 얘가 이제 컴퓨터하고 이제 친하다 보니까 되게 또 게임 좋아하는 애들이 또 그렇다고 이제 프로그램에 관심을 두지는 않는데 얘가 프로그래밍에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해서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게 이제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거든요. 이제 확연하게 확 올라가는 이제 그래프를 고2, 고3 때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이제 초안을 써온 걸 제가 대필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필해 주지는 않지만 이제 내가 보기엔 네가 제일 중요한 강점은 이거니까 이거를 강조해서 써라. 얘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죠. 스펙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스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입학사정관한테 얘네가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애구나 이런 걸 이제 인식을 줄 수 있었겠죠. 또 강남에 지금 이제 이번에 수시로 이제 합격한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한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도 제가 작년에 만나봤었던 학생인데요. 역시 얼마 전에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스펙은 뭐 이것저것 꽤 있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뭐 최고급 스펙을 가진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학 자기소개서를 보는데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 숱하게 많은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그냥 뭐 그놈이구나 뭐 이런 느낌을 드는 자기소개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냥 얘도 그놈이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첫인상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얘가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놀라운 비밀을 자기소개서는 안 써놓은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이 뭐였냐면 강남 한복판에 고등학교 다니는 애인데 고등학교 때 학원을 거의 한 군데도 안 다녔어요. 국어만 자기가 한 1년 좀 넘게 학원을 다녔대요. 국어만 너무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영수 뭐 이런 것들 뭐 강남에 학원 뭐 과외 질비한데 그걸 하나도 안 다닌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성적은 뭐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상위권을 이제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보기에는 얘는 이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마디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저는 우리 동네 아이치고는 눈에 띄게 학원을 안 다닌 아이입니다. 이거를 첫 마디도 써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아무데도 안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넌 이거를 첫머리에 써서 제일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왜 그걸 하나도 안 썼냐. 그래서 다시 쓰라고 그랬어요. 다시 뭐 원서 넣기 막판에 만나가지고 뭐 그냥 몇 마디 코치를 해주고 그걸 위주로 쓰고 그건 다 갈아엎어라.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합격했다라고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적장 학생들을 봤을 때 결국 그 제일 중요한 건 스펙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보다는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어떤 스토리를 구성해낼 어떤 자신감이 없으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접어야 돼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질문지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제가 여태까지 해봤던 활동은 교내 방송반에 장을 했었고 청소년 수련관에 기자단 활동을 했고 교내 토론대 은상을 했었고 뭐에 대한 어떤 뭐 논문 작성을 해본 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이제 모 대학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 계열로 이제 가고 싶은데 이 정도 성적으로 또는 스펙으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 학생이 여기서 나열한 거는 스펙이죠. 스펙인데 이 스펙 가지고 되겠냐 안 되겠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이 스펙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제 흔히 제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저한테 스펙을 이제 들이대면서 이 정도 스펙으로 갈 수 있겠냐를 물어본 거죠. 판단 불가능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해보니까 또 내 자신이 그를 통해서 무엇이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고 그걸 통해서 또 자기가 또 새로운 걸 뭐 해볼 기회를 어떻게 찾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 스펙을 나열하는 것으로서는 그 스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입 전형을 크게 나눠보면 이제 수능, 내신, 논술, 입학사정관제 뭐 이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밖에 뭐 무슨 글로벌 전형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건 굉장히 특수한 전형들이니까 이제 그건 빼고요.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전략인데 전략은 결국 자기가 어떤 전형으로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이 저자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종류의 전형으로만 지원하기는 어려워요. 많은 학생들. 뭐 물론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세 종류의 전형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냐?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한 두 종류, 한 종류 아니면 두 종류 전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떤 기준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고 그거를 1년간 쭉 계속 밀고 나가는 그 추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은 비교적 판단하기 좀 그래도 쉬운 그런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대로 많이 안 드렸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아까 제가 내가 논술 전형으로 해볼 만하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여튼 얘기하고 싶은 건 전략. 네, 전략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여튼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또는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랄까 이 공부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제발 자기를 좀 진단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학부모님들 꽤 계시니까 제가 묻고 싶은데 그 학부모들이 과거에 청소년이었을 때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 시기하고 지금 고등학생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학부모 세대가 과거에 고등학생일 때하고 지금 고등학생하고 어느 쪽이 더 공부에 대한 요령이나 노하우가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요. 우리 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세대라고 그냥 퉁치겠습니다. 예. 우리 때입니다. 우리 때.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 세대들 아마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뭐 이를테면 노트 정리 같은 거 해보셨죠? 예? 단어장 같은 거 만들어 보셨죠? 예? 또 뭐 시간 계획 같은 거 세워가지고 뭐 물론 늘 지키지 않았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 세워서 좀 관리도 해보고 이런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 그런 경험 거의 없이 고3까지 올라간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단어장 만들어 본 학생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노트 정리. 전 수학 노트 정리가 꽤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모든 학생이 다 뭐 꼭 해야 되는 거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하지만 이를테면 그런 식의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정리해보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학생은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늘었을 거예요. 공부 시간은 아마 그 기성세대가 청소년기였을 때보다 더 늘었을 텐데 그 공부에 대한 요령이나 노하우랄까 이런 것들은 오히려 퇴보한 것 같아요. 그 핵심은 뭐였느냐? 핵심은 결국 그 진단 능력에 쇠퇴해 있다. 예를 들면 수능을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한때 수능 전문가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고3 올라가는 학생들이면 이미 수능 범위를 꽤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직 배워야 되는 범위도 이제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럼 지금쯤 뭘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수능 모든 과목 모든 범위 중에 내가 제일 취약한 게 뭐냐? 두 번째로 취약한 게 뭐냐? 세 번째로 취약한 게 뭐냐? 이거 매겨봐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 여기 있는 학생들 꽤 계신데 학생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 여태까지 공부한 수능 범위, 수능 하여튼 모든 과목 모든 단원을 통틀어서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수능 범위 중에서 제일 취약한 게 뭐예요? 두 번째로 취약한 게 뭐예요? 세 번째로 취약한 게 뭐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물론 뭐 1번, 2번, 3번 쭉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자기 책장 들여다보면서 곰곰이 자기 공부한 걸 생각해 보면서 이걸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진단을 해야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수학의 적분이 제일 이러면 수학의 극한이 내가 제일 모르겠고 헷갈린다. 그럼 그 1순위예요. 2순위로 예를 들면 난 영어의 시제만 나오면 헷갈려 죽겠다. 그럼 그 2순위예요. 뭐 예를 들면 문과생인데 나 한국지리 기후 이런 거 진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 그럼 그게 3순위예요.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순위가 나와야 이게 이 진단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이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그 상위 순위일수록 하여튼 자기가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서 취약한 걸 보완해야 돼요. 어떤 과목이나 단원이 취약해진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극복하고 이게 취약하지 않은 정도로 올라가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노력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사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여러분 개별적인 어떤 필요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학원이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선순위 정해줄 것 같습니까? 나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원 수업이 진행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학교도 안 그래요. 학교도 그렇지 않고 학원도 그렇잖아요. 과외하면 되겠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과외도. 왜? 전문 과외 선생님들일수록 그 나름대로 그 진도 빼는 맛이 있거든요. 그 맛으로 학생을 이렇게 휘어잡고 끌고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과외에서 덕보는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전문 과외 선생님인 경우도 있지만 좀 이렇게 약간 수동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해달라는 거를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좀 착실한 뭐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쯤 되는데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와가지고 학생이 설명해달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이걸 해달라, 그걸 위주로 이제 하는 과외가 있습니다. 그런 거면은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중상위권 이상 얘기예요. 문과생인데 중위권 이하다. 그러면 이제 수학을 언제 포기할 것이냐, 뭐 이것도 판단해야 되고 이제 막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해야죠. 시간 문제예요, 사실. 문과인데 중위권 이하다. 그러면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수학을 언제 포기할 거냐. 하지만 문과지만 중상위권 이상이다. 내지는 또 이과다. 그러면 수학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쨌든 이 진단한 순위에 따라서 하여튼 내가 최대한 1순위, 2순위, 3순위에 시간을 진짜 때려 부어야 돼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몇 달 걸려서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요. 갑자기 확 뛰지는 않습니다, 물론. 취약한 게 그렇게 갑자기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3에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단에 근거한 학습을 해라. 제가 좀 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과목 범위 중에서 제일 취약한 거, 두 번째로 취약한 거, 세 번째로 취약한 거, 이걸 순위를 매기고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계획이 있어야 돼요. 학원에서 안 해줘요. 학교에서도 안 해줍니다. 자기가 이걸 챙겨야 돼요. 물론 부모가 좀 도와줄 수 있죠. 부모가 그 과정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챙겨야 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거시적인 어떤 진단이었고요. 좀 미시적인 진단을 얘기해 볼게요. 미시적인 진단. 수능 같은 거는 범위가 무지 넓거든요. 그건 아시죠? 수능 수학의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부터 이제 한 2년간 배우는 것이 이제 수능 범위입니다. 영어나 국어는 사실 그 범위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수능 학력고사 세대에 있는 학부모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수능 국어 같은 거는 학력고사 국어와 달리 교과서에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난생 처음 보는 글들이죠. 물론 요즘은 이제 EBS에서 많이 출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EBS 지문과 겹치는 경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만 원칙적으로는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죠. 다 난생 처음 보는 글들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국어나 영어 같은 거는 이제 그래서 범위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넓은 범위의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좁은 범위 시험 공부할 때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상황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내일 중간고사를 보는데 오늘 초치기를 하고 있어요. 내일 중간고사 보는데 오늘 막 벼락치기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해요. 왜? 내일까지 내가 밤새서라도 벼락치기 하고 내일 시험 보고 잊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범위가 넓어지면 그게 안 되죠. 범위가 넓어지면 자 오늘 내가 공부하는데 시험은 언제 보냐? 6개월 뒤에 봐요. 10개월 뒤에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으로서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되죠. 어떤 의문이냐? 내가 지금 넣어놓은 게 6개월 뒤에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머릿속에 있을 거냐?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왜? 인간의 뇌는 밑빠진 독이니까. 뭐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일주일 지나면 25% 남는다. 인간의 기억은 다 단기 기억입니다. 처음부터 장기 기억인 것은 굉장히 드물어요. 처음부터 장기 기억인 것은 뭐 누구랑 첫 키스를 했다든가 예를 들면 무슨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뭐 이런 거라면 이제 한 번만 경험해도 그냥 생생하게 계속 기억이 나죠.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억은 단기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부가 기억만으로 승부나는 건 아니지만 기억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결국 단기 기억을 어떻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냐. 이게 수능 공부에 있어서는 핵심이에요. 단기 기억으로 승부가 안 나요. 왜? 범위가 무지 넓고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워낙 기니까.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결국은 에빙하우스는 이미 다 옛날에 다 연구를 해냈어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짧은 인터벌로 복습하라는 거예요. 짧은 인터벌로. 제가 옛날에 수험생일 때 써먹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론 설명이 있고 뭐 문제도 뭐 몇 문제 있다고 치죠. 저는 공부하면서 체크를 했어요. 공부하면서 이건 내가 복습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걸 내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볼 필요 없잖아요. 괜히 시간 낭비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내가 자신이 없는 부분이다. 이걸 이제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틀리고 맞고 맞았어요. 틀리고 맞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실전이 아니잖아요. 실전이 아니잖아요. 연습 게임이잖아요. 연습 게임에서 5대 0으로 지든 0대 5로 이기든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습 게임 기록이 무슨 뭐 공식적으로 남아서 무슨 나의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건 틀렸단 말이에요. 틀렸지만 내가 해설 보고 다시 풀어보고 생각해 보면 뭐 다음에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건 맞았어요. 맞았지만 이거 내가 어쩌다 맞은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내가 어쩌다 맞은 거고 다음에 비슷한 거 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한 것만 다시 봤습니다. 언제 다시 봤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게 한 달 뒤에 다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책 한 권 띄고 나서 1페이지 다시 펴면 어떤 느낌이 들죠? 그렇죠? 새 책이죠 이건. 이미 이 망각의 늪으로 깊게 빠진 다음이라서 다시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 체크한 거를 언제 복습했냐면 다음날 했어요. 다음날. 반드시 다음날 했어요. 1일 뒤에. 어떤 건 복습하면서 또 체크를 늘려요. 이거는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그건 언제 복습하냐? 한 3일이나 4일 있다 했어요. 어떤 건 체크가 3개까지도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체크 3개 된 건 일주일 뒤에 3차 복습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냐면 오늘 공부해야지 싶은 거 진도 나가는데 이 정도 시간 걸리고 어저께 공부했던 것 중에 체크 하나 이상 된 거 1차 복습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 정도 걸려요. 3, 4일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체크 2개 이상 된 거 2차 복습.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체크 3개 된 거 3차 복습. 그러면 그냥 진도 막 뺄 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 1.5배는 걸립니다. 2배도 걸려요.
근데 탁월한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 안 까먹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왜? 내가 체크를 3개 한 거는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제일 내가 취약하고 자신감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건 내가 4번이나 본 거예요. 4번이나. 내가 스스로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진도 한 번 나가고 끝난 게 아니라 4번이나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감도 생기죠. 아, 이건 그래도 계속 보면서 꾸준히 내가 연습을 해보니까 비슷한 거 나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신 있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주관적 자신감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긴 넓은 범위의 장기적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공부의 사이클이 있는 거죠. 일단은 자기 진단이 있어야 되고 진단에 입각한 선별이 있어야 됩니다. 뭘 복습할지 선별이 돼 있어야 돼요. 선별이 안 돼 있으면 복습 못 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그 과거 세대하고 확연하게 제일 다른 거는 복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천재 조건이거든요. 저는 천재 조건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습이 필요 없는 인간. 다른 말로 해보면 이제 한 번만 보면 되는 인간. 뭐든지 한 번만 보면 되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살면서 딱 2명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때 한 명을 본 적이 있는데요. 옆에 가기도 싫어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천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까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이 적용되는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성도를 높이려면 당연히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별이 안 돼 있으면 복습 못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대단원 한 단원을 끝내고 나서 선별을 해야지. 자, 될 것 같습니까? 시간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습 과정 중에 선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별된 것을 짧은 인터벌로 복습을 해야죠. 짧은 인터벌로. 그래서 이 사이클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 사이클을. 어떤 과목에서든. 그 자기가 자신 없는 과목일수록 좀 다시 자신 없는 단원일수록 이걸 더 밀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충되는 게 생기죠. 뭐하고 상충되냐? 학교에 살아는 것도 많고 학원에 살아는 것도 많은데 그거 다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그거 다 못하죠. 그게 이제 2가지 해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원을 줄이는 거예요. 학원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습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만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학원 다니면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의지력이 좀 약한 학생들은 그래도 학원 다니는 게 낫다라고 저도 보는 편이에요. 하지만 의지력이 좀 강한 학생들은 인터넷 강의로 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게 인터넷 강의는 자기가 진도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자기가 자기 거를 완전히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진도를 나가는 게 가능하거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의지력이 좀 강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그래도 학원을 다니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이런 지하에 뭐 이런 게 더 좋습니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한다고 쳐보죠. 저는 듣기하고 읽기를 많이 하면 문법은 별로 필요 없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관계대명사가 뭔지, 주격 보어가 뭔지, 목적격 보어가 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럼 우리 한국어 쓰면서 그런 거 압니까? 한국어 문법 용어를 몰라도 한국어를 조리 있게 잘 구사할 수 있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 용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수능에 여태까지 문법 용어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역사가 없습니다. 수능 영어 문제 중에.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법적인 지식은 필요하죠. 제가 썼던 영어 노트입니다.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고 이제 오른쪽에다 뭘 쓰느냐. 내가 이건 꼭 외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써요. 아주 간단한 거 써보죠. You should have been there. 이걸 이제 오른쪽에 쓰는 거예요. 왼쪽에 뭘 쓰냐? 왼쪽에 이제 너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학생들이 흔히 외우는 가정법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센턴스는 아니고 프레이즈를 쓰기도 해요. 이를테면 to and fro. 이게 이제 앞뒤로 이런 뜻이죠. 앞뒤로. 흔히 이제 수거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겁니다.
또 단어도 단어를 독립적으로 외워서 이 득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 속에서 또는 문장과 함께 또는 어떤 비슷하거나 또는 반대되는 단어와 함께. 예를 들어서 서플라이는 많이 알 거야. 서플라이가 뭔지는 뭐 공급하다 뭐 이런. 근데 경제학에서 이 공급 말고 수요 있잖아요. 수요가 영어로 뭔지는 모르는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영어로 디맨드거든요. 디맨드라고 하면 되게 이제 영어사전에 이제 요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경제학 용어로는 이게 수요입니다. 그러면 디맨드 앤 서플라이를 같이 쓰는 거죠. 왼쪽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이제 오른쪽을 가리는 겁니다. 오른쪽을 가리면 왼쪽에 한글로 된 문장이 나오죠. 너 거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한글 문장을 보면서 이게 영어 표현으로 뭐였지? 하고 이제 외워서 말해보는 거죠. 맞았나 틀렸나 이제 점검해보고. 또 그 밑에 가려진 거 왼쪽에 있는 앞뒤로가 영어로 뭐였지? 아, 이게 to and fro였어. 제대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나? 점검하는 겁니다. 영어 문법서 많이 보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어떤 남학생 하나를 상담을 했는데 영어 문법서를 4권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보냐 그랬더니 학원에서 하여튼 이것저것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쓰잘데없는 거죠. 한 권만 보면 돼요, 사실. 한 권만 자기 거로 만들면 4권씩이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심한 경우는 중1에서 고3까지 영어 문법서를 7, 8권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6년 동안 중1에서 고3까지. 사실 그거 다 쓸데없는 거죠. 한 권만 자기 거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다음에는 영어 문법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사실. 수능, 대입 수준에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무슨 엄청난 고급 영문법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자기 거로 만들면 돼요.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얇은 뭐 저는 기본 영어 이런 것도 안 봤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대성에서 나온 얇은 문법서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거 하나 구해가지고 이걸 내가 한번 다 해볼까? 하고 3달 반 걸렸습니다. 3달,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2학기 한 중반, 후반 정도까지 3달 반 동안. 그리고 나서는, 물론 계속 복습했죠. 어떻게 했냐. 이것도 물론 앞에 체크를 하고, 체크 2개 하고, 어떤 건 3개 하고, 뭐 별표까지, 그걸로 안 되면 별표까지 쳐가면서, 그래서 노트를 한 권 반을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한 권 반 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문법 때문에 틀릴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해요. 많이 하는 건 중요한데 그 많이라고 하는 것의 함정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또는 페이지 수가 아니에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성취도라고 하죠. 성취도. 얼마나 네 거로 만들었느냐. 그 수준을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권을 보느냐, 몇 시간을 했느냐, 몇 페이지를 받느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걸 진짜 내가 제대로 안다, 제대로 내 거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고3 때, 고2나 고3 때쯤에 하는 이 공부라는 게 자기 수련에 꽤 도움이 돼요.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꽤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학생의 재능이나 이제 노력에 따라서 성과는 다르게 나오죠. 성과는 다르게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내가 하여튼 뭔가에 대해서 진짜 완전히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다, 숙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려면 내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스스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수련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법 관련해서 이 진단에 의거한 방법 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했죠. 지금 고3 올라가는 정도 학생이면 모든 과목, 모든 단원 중에 제일 내가 취약한 게 뭔지, 두 번째 취약한 게 뭔지, 취약하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에 맞게 자기의 시간과 학습을 하여튼 조직을 해야 된다. 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로는 취약한 게 절대로 극복이 안 돼요. 두 번째는 좀 미시적인 얘기였는데 하여튼 일상적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그러니까 진단을 따로 하지 말고 진도 나가면서 같이 학습을 하면서 같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선별된 것을 짧은 인터벌로 복습하는, 이걸 통해서 뭘 관리하랬죠? 결국은 이제 성취도, 자기가 얼마나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나, 그 성취도를 관리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하길 바래요. 제가 얘기다 보니까 너무 오래 했네요. 그래서
하여튼 전략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 전형별로 하여튼 특히 논술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방법과 관련해서 하여튼 진단에 입각한 학습을 해야 된다. 요즘 학생들을 많이 접촉해 보면서 제일 많이 아쉬운 점이 바로 이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 굉장히 막막한 질문이거든요. 다른 과목은 다 괜찮은데 수학만 어려워하는 여학생의 입시 전략이 궁금합니다. 왜 이게 막막한 얘기냐면 이런 학생이 너무 많아요. 수학만 싫다, 수학만 못한다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학생은 꽤 상위권 학생인가 봐요. 외고를 다닌다고 돼 있는데 이 학생의 입시 전략이 궁금합니다. 수학만 어렵다.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과의 수리 1등급은요. 사실 좀 타고난 재능이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학생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과에서 수리 1등급 받으려면. 근데 문과의 수리 1등급은 그렇지 않은 학생도 받는 경우를 제가 꽤 많이 봤어요. 엄청난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근데 많은 학생들이 빠져 있는 함정이 자기에게 취약한 과목일수록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취약하니까 이것저것 막 학교 수업에 뭐 방과 후에 뭐 학원에 뭐 과외에 이것저것 여러 개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근데 취약한 과목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간명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간명하게. 예를 들면 방학 때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학기 중이 되면 수학에 취약한 학생들은 학교의 진도에 맞는 공부만 해야 돼요. 뭐 이건 학원을 다니지 말라, 과외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설령 학원이나 과외를 다닌다 할지라도 학교의 진도에 맞는 걸 해야 됩니다. 진도가 2중 진도, 3중 진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 진도가 되면요. 수학에 재능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도 그거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더구나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에 취약함 있는 학생이 이런 2중, 3중 진도 나가는 거 제대로 관리하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리타분한 뭐 학교 공부에 충실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학교 공부만 해서는 안 되죠, 물론. 그걸로 입시가 충분치 않다는 건 다 아니까. 하지만 적어도 진도는 이를테면 학교에서 뭐 극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학원 수업이든 인터넷 강의든 과외든 그것도 극한 단원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내신 준비만이 아니라 수능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면 극한 진도를 학교에서 나오고 있을 때 그 단원에 해당하는 수능 문제가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 단원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원 과외를 끊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거 해도 돼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취약한 과목일수록 진도가 여러 갈래로 막 분산되는 것을 사실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의 재능과 소질이 꽤 있는 학생들도 여러 갈래로 분산되면 관리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더구나 잘 못하는 학생들은 좀 진도 관리를 좀 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약 과목에 있는 학생들일수록 그 과목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부하를 좀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여튼 진도를 단순하고 간명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질문한 학생은 제가 어느 정도 아까 답을 한 것 같고요. 선행학습은 언제까지 해놔야 되나요? 지금 중학생이나 고1이라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면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해놔야 되는지는 뭐 제가 답하나 마나 아닙니까? 어쨌든 뭐 제가 답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게 아니니까 제가 선행학습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에요. 지금 중학생을 만약 기준으로 이제 조언을 한다면 이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올라갈 때 1년분 정도 수학 선행이 돼 있으면 굉장히 유용해요. 이과는 상대적으로 수능 범위가 넓거든요. 문과 수능 수학 범위는 옛날보다 굉장히 좁아요. 물론 미적분은 이제 중간에 한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건 알고 계실 텐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고1 수학이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고1 수학이 수능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건 무려 2005학년도부터 빠졌어요. 2005학년도부터 고1 수학은 수능 범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문과 수학은 수능 그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 많은 고1 수학이 다 수능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과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문과하고 이
수능 수학의 양이 상당히 달라요. 더구나 중상위권 이상 학생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갈 가능성도 생기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과 논술은 수리과학 논술이거든요. 수학이나 과학 논술인데 진도 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먼저 나가놓고 논술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필요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중학생인데 수학을 어느 정도 선행해야 되느냐, 이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이라면, 중상위권 이상 학생이라면 저는 1년분 정도 선행이 필요하다고 봐요. 문과는 어떠냐? 문과는 뭐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실제 최상위권 학생들을 분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교 1등 100명을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전교 1등쯤 되면은 뭐 다 수학 선행을 막 2년 3년씩 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학 선행을 거의 안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문과는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조가 이과하고 좀 달라서. 어떤 학생은 공부를 잘한다는 것, 아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재능과 노력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이 학생은 뭐 전교 1, 2등쯤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공부를 아주 잘하려면 일단은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잘하려면. 근데 문제는 자기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일단 해보는 거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재능이 좀 딸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려면 재능이라는 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 재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을 해보지 않으면 재능이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은 그 정도 재능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공부는 잘하지만 자기주도성이 떨어지는 돼지 엄마, 뭐 캥거루족, 흔히 강남 지역에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의 10년, 20년 후에 강북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더 잘 나갈까요? 어떨까요? 강북도 강북 나름이죠. 저기 뭐 용산 한남동이나 뭐 아니면 저기 뭐 평창동이나 뭐 이런 데 사는 아이들은 또 다르죠. 집안이 워낙 부자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상한 변화가 있어요. 그 강남 출신의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을 뽑을 땐 특별히 조심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 삼성전자에 있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꽤 잘 나가는 친구인데, 야, 니 진짜로 그런 거 있냐 그랬더니 말도 마라. 우리 부서에는 쿼터가 있대요. 쿼터가. 몇 퍼센트 이상 못 뽑는다. 아예 규제가 돼 있대요. 그래서 계열사나 부서별로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준 삼성그룹의 이제 인사 관련된 담당자 얘기가,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통계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통계조사를 해보면 어떤 게 드러나냐면, 스펙은 되게 좋은데 한 5년 뒤에 성과를 보니까 별거 아닌. 그러니까 삼성이 참 무서운 회사이긴 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스펙과 5년 뒤의 성과를 다 통계를 내가지고 상관관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들어올 때 뭐 명문대 나오고 스펙이 좋아서 뽑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실 기성세대는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뭐 어떤 사람 서울대 나왔대, 스펙도 좋아. 근데 뭐 겪어보니까 뭐 별거 아니잖아, 뭐 이런. 지금 뭐 세게 끄덕거리는 분이 계신데, 혹시 뭐 남편이 서울대 나오셨나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를. 또 아주 확연한 통계가 있대요. 뭐냐면 강남 출신의 서울대 연구대 나온 그룹이 5년 내 이직률이 제일 높대요. 이직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노동자를 부려먹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어지간한 기업에서는 또 직무 능력을 익히고 또 이 일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직을 하면. 근데 5년 내 이직률이 제일 높은 집단이 뭐냐 조사해보면 통계상 딱 나온다는 거예요. 강남 출신의 서울대 연구대 나온 사람들. 비난할 수는 없죠, 도덕적으로. 왜냐하면 뭐 평생 직장 개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업 선택은 자유니까, 헌법적인 자유니까. 하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 잘 나갈지를 제가 답변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재형을 그 도련님, 공주님형 인재라고 보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도련님, 공주님형 인재의 정체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스타트를 끄는 게 삼성이고, 그래서 삼성이 작년 하반기 공채에서 지방대 출신을 35% 이상 뽑는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배경에 다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쫄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절대로 쫄면 안 돼요. 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좀 전체적인 사회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떤 분야로 진출하든 간에 하여튼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것 같고, 남들이 안 해본 생각, 남들이 안 해본 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은 우리나라 산업의 지금 현황상 점점 더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학 능력인 것 같아요. 어학 능력. 꼭 영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중국어 잘하는 게 영어 잘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그런 분야도 벌써 그런 것들 꽤 생기죠. 그래서 한 20년 지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동아시아 경제 권역이 상당히 통합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이 과거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어렵지만 저도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외국어를 하나 자기가 한다는 것은 내가 향후에 진출할 수 있는 그 영어로 잡 마켓이라고 하죠. 노동시장 범위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애가 넷이 있어요. 첫째가 12살, 둘째가 10살, 셋째가 7살, 넷째가 5살인데 저는 각오가 돼 있었어요. 어떤 각오가 옛날부터 돼 있었냐면 나만큼 공부 잘하는 애는 없을 거다, 이 중에. 왜냐면 제가 워낙 그 상위 퍼센트에 있었기 때문에 나만큼 공부 잘하는 애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다 나보다 공부 못할 거라는 거죠. 그거는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 넷이나 있으니까 이 중에 한둘은 분명히 공부에 아무 재능도 관심도 없는 애가 나올 거다.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하나가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근데 얘는 몇 전진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나름 프라이버시니까. 얘는 말도 굉장히 이제 또래보다 늦게 배우고 하여튼 한글 읽는 것도 굉장히 늦고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걸 잘 이해를 못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 공부에 별로 재능이 없는 거죠. 근데 굉장히 호감을 사는 얼굴이고 그런 얼굴 있잖아요. 꼭 잘생겼다 이런 걸 떠나서 호감을 사는 얼굴이고 그리고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재미에 민감하고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졌을 때 제일 해볼 만한 업종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유흥업이에요. 유흥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흥업은 굉장히 유망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앞으로 점점 소득이 늘고 여가가 많아질수록 더 재밌고 다양한 유흥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흥업을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유망산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매니저를 목표로 해본다고 쳐보죠. 그럼 나이트클럽 매니저가 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성격적으로는 좀 그런 걸 좀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좀 이렇게 적성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나이트클럽 매니저 정도를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추가로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화, 영어에다 이제 중국어, 일본어 아주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한. 그럼 얘는 한국의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중국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호주 가서 나이트클럽 매니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한다면 이제 회계. 직장 생활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자리로 올라가려면 회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책임 못 맡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웨이터로 시작해야 되겠죠. 하지만 웨이터에서 이제 하여튼 이 얘기가 옆길로 샜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을 하셨네요. 자유형 사립고와 인문계 고등학교로 일반고로 나뉘어진 세대가 처음으로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예전과 다르게 나타난 현상을 파악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서울 강남 지역의 자유형 사립고가 결과가 별로 안 좋았죠. 정시는 아직 발표가 다 안 났으니까 모릅니다만 수시만 봤을 때 결과가 썩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입시 현실에 대한 적응에 약간 실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이나 아니면 입학사정관제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원이 막 그런 쪽으로 정원이 더 많이 배분되고 쪼개졌는데 지나치게 수능 위주로 공부시킨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지역의 자사고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이제 명문 고등학교들 있잖아요. 그 명문 고등학교에서 지금 그 입시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교들은 좀 달라진 어떤 입시 제도 여기에 대한 적응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학교들이 아닌가 싶어요.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데 나에게 맞는 공부 계획 세우기가 너무 어렵네요. 계획 세우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일간 계획부터 세우세요. 다이어리나 플래너 하나 사가지고 일간 계획부터. 예를 들면 매일 11시가 되면 그 다음날 계획 세운다. 그 다음날 계획 세워보는 거죠. 그 다음날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또 써보는 거죠. 옆에 써도 되고 뭐 겹쳐서 써도 되고. 일단 일간 계획이 어느 정도 궤도 오르면 주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간 계획. 주간 계획은 대개 이제 일요일 날 밤 11시에 세우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거죠. 그 다음 주 일주일간의 계획을 세운다. 월간 계획부터는, 그러니까 주간 계획보다 더 긴 주기의 계획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안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대충 머릿속에만 있고 안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속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운다 할지라도 자세히 세우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보셨어요? 방학 30일 계획 이렇게 날짜별로 막 세웠는데 재수 없으면 사흘 만에 어기고 그러면 27분을 지워야 되잖아요.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유연하게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변경시킬 수 있는 계획은 주간이 한계인 것 같아요. 주간이. 그 날짜별로 좀 자세하게 계획 세울 수 있는 건 주간이 한계인 것 같고, 주간은 하다가 중간에 좀 어긋나면 뭐 지우고 좀 다시 적어도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일주일짜리니까. 그래서 장기 계획, 하여튼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는 오늘 밤 당장 집에 가서 내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그게 어느 정도 궤도 오르면 이제 주간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심해 보세요. 내가 일간 계획을 세우기로 한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러면 2월 말쯤 되면 이제 일간 계획 어느 정도 궤도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부터 주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이제 주간 이상의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안 세우든가 아니면 세운다 할지라도 이제 대충만 세우는 거죠. 대충만. 이번 한 달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이 과목을 이 정도 속도로 한번 나가보자. 이제 아주 추상적인 거죠. 그 정도로만 세우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공부 계획은요 따로 없어요. 자기가 그냥 만들어야 돼요. 연애에 비유하면 돼요. 자기에게 맞는 연애 방법이란 게 뭘까요? 자기가 찾아내야죠. 그렇죠? 누가 옆에서 아무리 좋은 애도 그거 잘 안 통하잖아요. 해보면. 자기가 겪어보면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조언한다면 일간 계획부터 그다음에 주간 계획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좀 이게 되는 것 같으면 주간을 바로 해도 돼요. 주간으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